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중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아나바다 운동이 있던 것처럼 요즘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짠순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짠순이는 제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에 이런 짠순이가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순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하는 행동이기도 하니까 특별한 행동은 아닌데요. 읽었던 동화책의 주인공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울 정도로 요렴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강박관념이 있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할지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의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약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하다 하는 입장도 있지만 도를 넘으면 지나치다고 궁상을 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남는 것을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 식사하는 것조차도 남기면 지옥에 가서 다 쓰러뜨리라는 생각으로 입에 무조건 넣어두는 분입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의 입에 넣으려 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순간 내 입맛까지 뚝 떨어졌어요. 밥 먹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먹는 것이 부끄러웠고 절에 갈 테면 지금 바로 내 지방에 가는 것보다도 못하다 싶었어요. 공양하는 걸 있죠. 마지막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먹는 전 그런 걸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어느 순간부터는 무시하고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뿐이면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이나 올릴 수 있었겠어요. 정말 시어머니의 절약설 아니지만 궁상설만 풀어도 반나절이 훌쩍 지나갈 겁니다. 밤에는 집에 불도 안 켜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말하길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 부분은 고쳐서 나아진 거래요. 예전에는 밤만 되면 정말로 양초를 켜놓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다가 글쎄, 집에 불을 낼 뻔한 일이 생기자 시아버지가 지겹다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궁상 좀 그만 풀자는 큰 소리를 내던 바람에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는 양초를 켜지 않고 거실 불 하나만 켜놓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는 밤에도 불을 켜는 법이 결코 없고 문을 열고 보려면 잘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굉장하지 않니요? 그래서 처음 시집질한 집에서 적응하기가 제대로 어려웠을 거라 생각돼요. 화장실 불도 켜지 않는 집이니까 시댁에서는 아예 일을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참다가 집에 와서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깐순이라는 걸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전혀 상상조차 못했어요.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화통하게 큰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시집을 잘 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양가가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자식들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게다가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고른 음식당의 음식도 참 맛있고 서로 결혼을 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새로운 둥지를 찾겠다고 하니 참으로 기특합니다. 칭찬 일색으로 인자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 더불어서 너무 기뻐서 안 되겠다면서 우리가 내려고 했던 식사까지 통 크게 결제를 해주셨어요. 결혼 회자가 잡히고 신혼집을 구하자마자 혼수 하나를 좋은 것을 사주고 싶으시다면서 최신형을 기립하고 계시더라고요. 냉장고까지 사주셨고요. 너희가 뭐 하든 돈이 있기야 하겠지만 요즘 시대에 결혼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겠네. 내가 좀 보태줄 테니까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사람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싸움이 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쓰라고 큰 돈을 톡톡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저에게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면서 저를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비싼 화장품 세트도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만 보고 우리 시어머니는 통이 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정작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식으로 돈을 막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울함 때문에 돈을 펑펑 쓴 것을 보고 사람이 변한 건가 싶었어요. 왜 이런지 정말로 신기해했습니다. 아마 신부가 엄청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해버렸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변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의 본색을 알게 돼서 남편에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고 남편은 별다른 관심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로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지갑에 돈을 퍼부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다면 결혼 전에 좀 더 신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절약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살면 둘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시댁에 자주 방문한 적은 없는데 어느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정말 머리털이 뽑힐 것만 같았어요. 시댁에 방문하는 날마다 뒤를 따라다니며 콘센트 뽑아라고 부를 거라며 말했는데 왜 이렇게 참견이 많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정말로 사사건건 나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시댁에 놀러가서 하루를 지내고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서 환풍기를 켜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아주 화를 내셨어요. 왜 환풍기를 켰어? 이것도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걸 모르니 라며 말씀하시더니 아, 이런 것들은 안 켜는 게 더 좋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럼 바닥이 마르지 않고 습기가 그대로 남을 텐데 곰팡이도 많이 생길 텐데요. 욕실 청소할 때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환풍기를 잠깐 돌려놓으면 편하고 괜찮으실 텐데 앞으로는 잠깐이라도 켜놓고 지내셔야 해요. 아무리 마을대로 바닥을 닦아도 물 한 방울이라도 남지 않게 닦으면 되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습기도 금방 사라지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그러면서 욕실 구석에서 마을대를 들고 나오셔서 제게 지어주시면서 물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바닥을 청소해야 한다고 조언하시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각자 집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불을 켜고 청소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 화장실 불은 왜 킬까요? 그냥 바닥만 닦으면 되는데 어차피 습기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하면 잘 돼요. 불을 한번 켜놓고 끄기에 드는 전기요금 한두 푼 감당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런 것부터 절약을 해야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게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바닥을 어떻게 닦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냥 불을 켜고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화장실 불을 켜고 청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예에 바르게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 로마에 갔을 때 로마법을 따른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신 뒤 제가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까지 감시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휴대폰에 달린 손전등을 켜고 바닥을 닦았죠. 정말 제 시댁만큼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집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한 끼 밥값 정도가 나올지도 모를 정도였으니 여기서 그만두면 다행일 텐데 날이 갈수록 참견이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시댁 살림 이야기는 제가 알아서 할 텐데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집 살림까지 참견하시는 걸까요? 그러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와 갑자기 세금 얼마 들었니? 물으셨어요. 이번에 너희 집 전기세와 수도세가 얼마 들었냐고. 지난번에 너 놀러 간 것 보니 빨리 물이 다 써져가는 것 같더라고. 샤워할 때 수도가 잠겨서 켜지고 끄면서 씻어야겠지? 어쨌든 아이들이 물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게 너희 이번에 관리비가 엄청 높게 나왔네. 다른 가정들이랑 별 차이 없이 나왔어요. 어머님 보시기에는 우리 집이 물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 비슷해요. 다른 집들도 많이 쓰니까 어쩌면 선의가 수가 몇 없어 집에서 불을 꺼 놓으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일 거야. 집에서 TV 볼 때도 일정 시간 정해 두고 보세요. 우리 아들에게 봐야 할 게 있다. 나는 그에게서 가장 열받았던 점이 뭔지 알고 있어.
그는 집에서 불을 잘 끄고 나름의 절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컴퓨터를 켜놓는 것 때문에 허비를 낭비한다. 만약 일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와야지.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냐? 회사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짜일 텐데 피곤한 것을 이유로 집에 일을 끌고 오면 아이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하게 되니까? 컴퓨터가 많이 전기를 먹는 건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도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전기세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 누가 집에서 일을 하고 싶겠어? 집까지 업무를 들고 올 정도로 얼마나 피곤하겠어. 와서 하겠냐고요. 그런 본질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거기다가 너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제일 돈 아까운 짓인 걸 아시죠? 도대체 멀쩡한 음식을 왜 버리는 거니? 이 소리야. 그것도 돈을 주고 반찬을 꺼낸 것을 먹지도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돈도 나가지 않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먹다 보면 배가 불러서 남는 게 있죠? 아, 저희도 나름 먹을 만큼만 먹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잔소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도 보니까 제가 남겨놓은 쟁반, 바깥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집안 살림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시간을 내서 나한테 살림을 배우러 오든지 해라. 내가 정확하게 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처럼 무섭거나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살림을 배우다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일상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던 건 제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보았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 적응하고 어느 정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지만 남편은 결혼 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언제나 어두운 집에서 살다가 새 집을 찾아 함께 사기 시작한 후로는 불을 자주 켜고 살기 때문에 시야가 밝아지는 기분이랍니다. 제 남편은 안경을 착용하며 살았는데 시력이 어릴 때부터 계속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게 다 전부 너무 어두운 삶을 버릇으로 들여 생긴 병이었어. 이 안경을 언젠가는 버리는 게 꿈이었어. 항상 집안에서 어둡게만 생활하다 보니까 시력이 점점 떨어지더라. 아, 진짜 답답하더라. 우리 엄마는 전기세를 아끼는 게 내 안경값 맞추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나 봐. 참나. 그 말을 듣다 보니 정말 시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자식의 눈이 나빠지는데 적응하면 다 잘 보일 거라고 하면서 집안에 불을 다 끄고 지내는 거라니 말이야. 아무튼 남편이랑 난 어차피 이제 우리 신혼집도 있고 둘이서만 살기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절약할 건 절약하면서 살자고 했어. 사실 그게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와 남편 모두 맞벌이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보다 몇 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연봉도 꽤나 나오고 복지도 좋았어요. 남편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조금 더 많았죠.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많다는 것을 반기다 뜻이죠.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아주 의외했고 보통은 며느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말라는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제가 버는 것이 더 많다고 인지하셔서 돈을 아끼라는 조언을 해주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이죠. 하라 하셨어요. 월급날이 되었으니까 돈을 쓸 생각하지 말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니? 다 저축을 해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는 일이 생기는 법이란다. 지금 당장 행복을 쫓아서 돈을 펑펑 쓰고 살면 나중에는 늙어서 고생하는 법이야. 내가 하는 말이 전부 아니야? 생각하고 받아들여. 예, 어머님. 저희는 근데 저축도 잘 알고 있고 어머님 말씀대로 절약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전양이 정도 잔소리는 들릴 만하다 싶었는데. 아,
제가요. 사고를 한 번 크게 치게 되면서 수조안한 우리 시어머니가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아,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런 짓을 벌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러 말았던 것입니다. 시간을 만약 그때로 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날에 저를 때리는 것조차도 말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무척이나 후회하고 있는 사건인데 제가 아마 그때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치고 가는 사고를 내게 다쳤었거든요. 다행히 하늘이 도와주어 경미한 상처만 입었지만 음주운전이란 것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소송을 당하면서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었죠. 알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욕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00번을 욕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 사건 이후부터 합의금을 지불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저를 개별 대우하셨습니다. 시작해요. 욕 먹어도 싸고 그런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긴 한데 너무나도 경멸하시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요즘 뉴스에도 연일 음주운전 소식으로 난리통인데 내게 너무 놀랄 일이라 생각도 못했다. 돈만 잘 벌면 뭐해? 사람이 덜 됐는데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쪽을 팔려고 말도 못하고 이 쏘가리를 얼마나 하는지 아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너무 죄송해요. 의가 승진도 하고 월급도 저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려고 회식 후에 만나서 오다가 그런 사고가 날 줄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안 되지. 당연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걸 며느리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해도 제가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결혼을 한 지 조금 시간이 흘렀고 저에게도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바로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시어머니도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풀어주신 것 같았어요. 시댁에 가는 상황조차 눈치가 보였지만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 일부러 더 자주 인사를 하러 가려고 노력했고요. 시어머니도 제 노력을 알아주시는 건지 처음에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도 시큰둥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않으셨는데 저는 자주 가서 말도 붙이고 하니까 산부인과에서는 성별이 무엇이고 몇 개월이나 된 것인지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하나하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출산이 임박하여 저도 육아용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출산할 때 필요한 물품부터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물품까지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내어서 모든 것을 새 것으로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만사지 육아 휴직을 내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물건들을 틈틈이 사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 업무가 바빠서 주말에 겨우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보통 주말에는 집에 눌러붙어 있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면 계속해서 밀어내는데 이번 주말에 뭘 할 건데? 저기 새로 생긴 닭백숙집이 있는데 할 일이 없으면 점심을 같이 먹어보는 게 어때? 이제 배도 많이 불렀는데 말이야 몸보신 걸 해야 해. 나중에 순풍순풍해도 잘 낳고 하는 건데 살찌는 건 생각 안 하고 잘 먹어야 된다고. 이번 주말에는 남편이랑 미뤄뒀던 출산용품이 신생용품 사러 가려고 알아봤어. 하루 만에 다 준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요일까지 구경해보려고 해. 출산용품은 뭐가 필요한지 알아? 요즘은 뭐 하도 이상한 물건들이 많아서 봐도 모르는 것들 투성이야. 예전에는 포대기 하나만 있으면 장땡이었어. 일단 유아차도 필요하고 카시트 같은 것도 필요하고 큼지막한 건 전부 새로 사야 해서. 박람회 같은 거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유모차와 카시트 같은 아기용품을 구매하면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를 사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
그래요.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양한 선물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처럼 어머니께서도 이런 것을 사주려 하시나 싶었어요. 아마 제가 며느리로 출산을 하게 되어서 그 정도의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알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한두 푼으로 하는 물건들이 아니어서 기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한 번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놀랄 정도의 금액이라서 헛소리가 절로 나왔거든요. 그 후로 이 제3일 정도가 지나가고 주말이 되기 전에 시어머니가 왔었어요. 저녁 시간에 집 앞에 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고, 얘 무거워 죽겠다. 지금 너희 집 앞이니까 얼른 문부터 열어라.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것도 다 놀랐는데 남편이랑 같이 문을 열었더니 아주 기겁할 만한 짐을 들고 오셨다고 해요. 문을 열자마자 낑낑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다 뭔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살펴보는데 글쎄 어디 재활용센터에서 주워온 것 같은데 날아빠진 휴대용 유아차 카시트를 들고 오신 거예요. 이건 크기도 작아도 말이야. 차에도 싣고 다닐 수 있고 어디 가나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 간편하지. 아이 봐봐. 괜히 비싼 것이나 큰 것을 사지 말고 이런 걸 사용해. 카시트도 말이지. 이거 하나면 7살인가 8살인가? 아무튼 그때까지 쓸 수 있는 거래요. 하더라. 이랬더니 오는 말씀 어디서 그러면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뇨. 글쎄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운 것 얼룩덜룩하고 흙먼지도 묻어있고 진짜 정말 더러워. 모르게도 시어머니께 날카로운 말이 나가게 됐어요. 아이 뭐 쓰레기 같은 물건 뭐냐고요. 지금 우리 아이스 가져다 주신 거 맞아요. 누가 버린 거지 물건인 것 같아요. 전화해보고 왜 쓰레기래? 너 정말 배가 불렀어. 나 쓸만한 물건 중고로 들고 온 건데 새 거 쌀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애들은 빨리 크니까 지금 신생아용품 사야 해. 얼마나 안 쓰고 버리게 될 걸 거기 쓰면 닦지 않겠어? 육아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휴대용 유아차 하는 게 신생아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고 카시트도 주니어용으로 가져와야 했어요. 3세 이상인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죠. 게다가 그 물건은 더럽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낳은 데다가 그 물건은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물건을 빨리 들여놓으라고 재촉하셨어요. 왜 그렇게 멍하니 있냐며 이러면서 유아차를 보니 그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돈을 주고 왜 그것을 산 거냐며 멀쩡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지출한 게 후회스럽다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갈 때 타고 다니는 유아차 중고를 구입해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더러운 거를 어떻게 사용해요? 정말 재활용센터에서 가져오시기도 한 거예요? 이런 걸 타면 우리 아이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얘가 물건을 기는 걸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새 것을 타령하거나 하고 있지? 이런 걸 어디서 얻어오겠냐? 얻어다 주는 시어미 덕분에 감사합니다. 돈을 아꾸러 해도 모자라면 판당 쓰레기가 어떻할 수 없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휴대용 유아용 차라고 가지고 온 것이 모양이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요. 보통의 휴대용 유아용 차는 아이들이 앉아있는 상태로 타는 모양인데 시어머니가 가져온 물건은 왜 계속해서 바닥에 넣어두어야 하는 아주 작은 유아용 차가 있어요. 또한 제가 유아용 용품을 한두 개만 알아본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런 모양의 물건은 처음 보고 브랜드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이거는 아이들이 타는 휴대용 유아용 차 맞아요. 아이가 아무리 봐도 이런 모양의 물건은 처음 봤다고요. 물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다른 총을 뿌리며 카시트에 대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놀랐고 이거는 유아용 차를 타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생긴 건 처음 봐요. 브랜드도 처음 보는 거라고요. 하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께서 이건 이실에서 직구한 거예요. 그래, 그것은 소형견이 타는 게 안전모 차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생아나 소형견의 몸무게나 크기는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로 쓰라는 말에 남편이랑 나 모두 놀라서 헛기침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를 개 취급하나 싶어서 마음이 함. 확신 없이 시어머니께서 결국 큰 소리를 쳐 말하셨고요. 어머님, 어떻게 개가 타던 것을 우리 아이가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중고 유아차를 사서 써볼까 말까 고민하는데 개모차가 무엇인가요? 개가 여기서 똥을 싸든지 오줌을 보든지 알 수 있나요? 어쩐지 여기에 개털 뭉치가 가득 있더라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차피 누가 타더라도 사용 목적인데 편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뿐이라고 세탁을 한 번 하면 다 괜찮아진다던데. 개같이 타든 애같이 타든 제 아이를 이렇게 타게 하고 싶지 않아요. 둘째도 아니고 첫째라니까요. 왜 새 제품을 사주는 게 어렵다고 이단 쓰레기를 들고 오시느냐고요? 너는 자꾸 쓰레기 하는데 왜 쓰레기라고 그래요? 물건을 값지게 여길 때 사용해야지. 이것을 그냥 버려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누군가가 그걸 보면 정말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는 줄 알겠어요. 그냥 돈 쓰는 게 싫어서 아껴서 사용할 생각인데 결국 시어머니가 사온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남편이랑 산 물건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한참 동안 잔소리를 했지만 우리 아이가 쓸 물건을 중고로 사용하기 싫어해서 그냥 무시했어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조리사 문제였어요. 요즘에는 조리사를 알고 계시면 어디든지 잘 되어 있고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돌봐주시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조리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시댁이 조리원 비용을 받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은 출산하고 나면 조리원 있는지 뭔지 그런 데에 전부 간다고 하던데 너희도 예약은 해? 아니야. 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너네가 돈이 어디 있겠니? 내가 좀 보태줄 테니까 가서 몸조리 잘하고 아이를 키우는 법도 배우고 오고 해라. 아이는 우리 첫손주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조리원 예약을 해놨지만 돈을 주시겠다는 시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다급하게 끼어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왜 돈을 주고 가고 그래? 키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고 초보 엄마라도 주변에서 도와주면 하게 되어 있어. 저리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전몸살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인데요. 아기 씻는 법도 다 가르쳐주고 너에게 밥을 챙겨주는 것도 다 해주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베테랑인지 우리 아이들을 다 키우면서 살림을 돌보고 지낸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을 때 기겁을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곧장 거절을 했죠. 어머니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미 임신했을 때 조리원을 예약했었어요. 시댁에서 지내면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불편해하실 거예요. 신생아들이 하루 종일 와야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손주가 오는데 불편할 일이 뭐가 있겠어? 기들이 다 오니까요. 너희들이 성가시게 하고 더 이상 듣기 싫어해? 아니요. 제게 불편해요. 출산 후에요. 나는 걸을 수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젖소리를 들고 있을 때도 있고 사람은 녹초가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같은 여자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도 있으니까 내게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조리원에 갈 거예요. 그래, 잘 생각한 것 같다.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좋겠네. 요즘에는 몸조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주변을 살피며 제 편을 들고 나서자 시어머니가 입을 삐져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휴, 여정에게 도움을 받는다 해도 돈이 아깝다는 것을 모르고 돈을 쓸어 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고도 치고 또 어떤 것들을 반드시 가져다 주어도 중고라고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사고 이야기를 꺼내자 나와 남편 둘 다 말을 못했는데 시아버지가 나서서 결국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 결혼 생활을 한다면 우리 부부뿐이어야 할 것이지요. 아이들한테 왜 어머니가 거들먹거리면서 잔소리해? 잔소리는 애들이 스스로 하게 내버려둬. 시대에 맞춰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서 살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와서 잔소리를 하잖아. 이제 그만 말해.
막상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무슨 한마디 하니까 어머니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만 삐그렸어요. 저는 출산을 잘 마치고 아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치를 내게 되었는데 육아휴치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났고 복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보통은 아이가 자라는 걸 직접 보고 싶어서 일을 그만둬서 육아에 전념하거나 남의 손에 맡기면 불안해서 가족들이 일어서서 도와주죠. 시어머니가 그만두라고 한다던데 하고 우선 돈이 중요한 사람인지라 아주 얄짤없는 것 같아. 너가 이번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빨리 일을 찾아가는 생각을 해봐. 아들이 혼자 일해서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지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들이 돈을 벌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송석한 사람이었어. 저는 예정대로 회사에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어. 회사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서 인원을 줄여야 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대상자가 되어버렸죠. 아무래도 아이를 육아하다가 살필 수도 있겠지요. 결국 저는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해고당해 백수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코로나19로 인해 내내 휴원 상태인데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예 없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오히려 회사에서 해고되어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이니까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위험에 빠지게 될까 걱정이 앞섰어요. 환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이 시국에 집계되고 있으니까 남편과 저 둘 다 벌벌 떨렸어요. 어른들은 아파도 어떻게든 버티고 말씀을 하지만 아기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서 해고되어 이제부터는 둘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댁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자기 호프집을 차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공간이라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는데 완전히 상황이 엎어진 거죠. 코로나 국물 때문에 인원수 제한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바깥을 나오지 않게 되었고 점점 환자가 늘어나니까 먹고 마시는 업장은 다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시아버지의 매장도 당연히 매출이 줄어든 것도 모자라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월세까지 밀리게 된 것이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산다고 해도 말이에요. 기본 수입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당연히 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얘들아,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이런 부탁을 드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가게도 망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힘들어져서 말입니다. 너희들은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월급은 다 박다박 나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 마음이 철렁할 정도로 아직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시부모님께 숨겨왔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이 어려워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고 저는 회사에서 해고될 상황이 와 닿아서 밝혀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되었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을 모으기보다는 돈을 쓰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쪽으로 와서 제게 혼나며 화를 내셨어요.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와서 혼자 살고 있고 너는 편하게 집에서 앉아 있을 뿐이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큰 돈을 물어놓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말이 되는 거야? 돈을 다시 모아야 한다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 아들은 부지런히 일도 안 하고 돈만 소비하는데 이런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이해도 됩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오버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생소한 책인 전화번호부와 같은 책을 낑낑거리며 들고 나오셨어요. 처음 보는 책이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는 왜 그 책을 가지고 나왔느냐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시더라고요. 그 책은 아무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꺼웠는데 그게 바로 가계부였어요. 수십 년치의 가계부가 나오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기세등등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시집 와서부터 이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썼어. 가계부를 보면서 하루 소비한 돈이 얼마였고 이번 달은 얼마나 저축했는지 계산하면서 적어놔야지. 이렇게 쓰다 보니 물론 자연스럽게 절약이 습관처럼 되었어. 그나 너한테도 필요한 것 아니겠니? 앞으로는 매일매일 가계부를 써서 달마다 아니 일주일마다 검사 받으러 와라. 내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어떤 나쁜 습관인지 체크를 해야겠으니. 가게에 불이 켜져야 자세한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건데 어머님, 아이가 있는 집이니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매주 어떻게 그걸 검사받느냐고. 사람이 바쁘다면 하루는 건너뛸 수도 있고 습관을 들여야 돼. 나는 몇십 년 동안 매일매일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원까지 써서 매주 월요일에 보고를 하러 와라. 내가 직접 확인해야 돼. 우리 아들이야 성과급이 나오니까 돈 다 버리지 않겠지? 내가 우리 아들을 속으로 절대 못 본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적어. 부부가 함께 사는 돈인데 아이 누구의 등골을 벗겨 먹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과하시네요. 행동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원래 다른 사람의 등골을 쉽게 벗겨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득을 보았으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죠. 우리 아들이 이런 시국에도 힘들게 번 돈 한 푼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야겠어요. 순간 저를 식충이나 기생충 취급하는데 열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집까지 해를 입혀 살림살이에 참견을 받아야 하는가 싶고요. 남편은 점점 분위기가 과열될 때 제 눈치만 슬쩍 챙겨보고 있고 더는 안 된다 싶더군요. 제가 굴면 꿈틀하는 지렁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보여주려고 가게 불을 남편 쪽으로 쓱 밀며 말했어요. 여보, 들리지? 가게 불을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의 등을 쉽게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 여보, 백수야. 여태까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은 백수. 이제는 내 퇴직금까지 야금야금 쓰면서 기생하는 백수 말야. 그러니까 가게분들은 나보다 일찍 백수가 된 당신이 하는 게 맞겠다, 그치? 순간 남편을 비롯해 시어머니의 시아버지도 얼굴이 경악으로 물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거품까지 물기세로 말하더라고 해요. 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백수야? 멀쩡히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는 놈한테 백수라고 말을 해.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긴 뭘 잘 다니요? 아무것도 모르셨죠? 아들이 회사에서 잘린 줄 아셨어요. 제가요. 정말 속 이상해서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래. 당장 다 털어놔 뭐가. 어느 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이전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이 사실에 대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2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쳤을 때 실은 제가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제 남편이었고 이 사실을 숨겼어요. 남편의 책임을 대신 지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잘리면 승진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진짜로 해고당한 것 아니라 누군가 속셈을 꾸미고 그런 거예요. 그 음주운전 사건의 진실은 그런 식이었지요. 남편의 회사와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가까웠어요. 그때 남편의 승진이 확정되었고 회식을 가졌어요. 그때 둘 다 회식이 겹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중간 지점에서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었어요. 남편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했는데 저는 믿고 뒷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라서 그런 건지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애초에 대리기사를 불러오지 않은 것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술에 취한 남편은 갑자기 어디서 자신감이 솟은 것인지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치고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고 있던 저는 놀라서 깨어나 승진까지 하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 모든 죄를 덮어씌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시어머니가 거의 넘어질 듯이 남편을 삿대질하며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결혼까지 하고 승진까지 한 놈이 이렇게 기분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해. 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말이야, 세상에 그런 일을 벌이는 미친 녀석이 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아휴, 어째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이고, 그때 사고가 벌어진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 계속 백수로 살면서 집에서 놀고 있었단다. 아이고, 첫째는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냈는데 어디서도 연락이 없어서 아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생활 중이었어요.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기가 그리 좋지 않은지 자리가 없는지 다가 밀려서 자리를 못 얻은 적도 있고 그 때문에 업계 소문도 다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가계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맞겠네요. 한 권 들고 가서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해야겠다. 아이고, 우리도 절약을 해야겠다. 그런데 남편이 힘없이 가계부를 들자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기겁을 했고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글씨도 악필인 게 무슨 가계부를 쓰겠다고 해? 속 터진다 진짜. 그리고 내가 살림에 대해서 뭐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써, 내가 살림을 왜 몰라? 그동안 와이프가 육가 일찍 끝내고 돈을 벌러 나간 동안 내가 살림을 다 하고 있었는데 내가 더 잘할 걸 장도 보고 애 이유식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고. 은근히 손도 많이 가고 재미도 있고 하더라고. 요즘은 집안일도 내가 다 하니까 가게부터 내가 쓰는 게 맞지? 우리 와이프가 나를 위해 대신 벌을 받았는데 내가 집 일이라도 해서 평생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맞잖아. 남편이 멍청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뒤로 물러났다. 기세였다. 넌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키웠는데 지금 집안 살림을 내가 한다고 아이고 내 속이야. 음주운전은 왜 해서 회사에서 잘리고 그래?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해야지. 아니, 회사 사람이 내가 운전할 때 잡는 걸 봤다고 밀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 그럼 뭐. 거기서 사람 친 거죠? 미안합니다. 봐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받는 게 맞죠. 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대책 없이 몇 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 자리를 바로 알아보고 눈을 낮춰서라도 어디든 들어갔어야지. 얘는 생각이 없어. 진짜 며느리도 일을 잘렸는데 당장 내가는 뭘 어떻게 키울 건데? 남편이 되어서는 집에서 살림도 하면서 내주겠지? 잘하는데 왜 그래요? 취업할 건데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엄마까지 왜 그러시죠? 진짜 스트레스가 밀려요. 밖으로 노출을 시키던지 해야지 진지해져야 하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더 없다니까 아무 수로 취직을 할래? 아이고, 이딴 놈이 내 아들이라니. 아이고, 내 마음이야.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더 심한 소리 참았다 못해 다 답답하다. 가슴만 팍 내려치면서 속상해서요. 제가 그걸 보고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었어요도 아세요? 알아서 할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 와서 보고하러 시댁에 방문하라고 말할 거예요. 어머님, 일주일에 한 번 아들 얼굴 보고 남편한테는 절약 정신도 배우고 일석이조겠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가버려요. 치우시고 그 꼬마 악필이라서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겠니? 그리고 너희도 살림살이 알아서 한다며 척척하지만 하는데 내가 참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10원 한 장까지 보고하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알아서 꼼꼼하게 잘했겠죠? 단위 안 틀리게 하나하나 체크도 해보고요. 남편이 이런 일을 잘 안 해봐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가계부 보고 따라하기라도 하면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사과와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의 아들을 살린 사람 저예요. 그래,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 했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대 너희를 챙겨라 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불을 전부 불러와서 치워버렸어요. 아무래도 며느리라는 몰라도 아들에게는 잔소리하기 싫으셨나 봐요. 어머님께서 살림을 가르쳐 주시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저요. 하나만 주세요.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있는지 보아야겠죠? 아, 이렇게 집착하는 건 왜 그러는 거죠? 됐다고 속이 시끄러워서 지배하니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남편을 이끌고 시어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 없이 남편에게 정말로 가게 불을 쓰라고 시켰어요. 남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10원 단위까지 맞춰서 가게 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시어머니에게 검사 받으러 가라고 억지로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고 진짜로 왔냐고? 앞을 쓰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가지고 와도 검사 안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저야 땡큐 아니겠어요. 아들이 사고치고 백수로 굴러서 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했던 것인지 돈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던 그 후에도 잔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현재는 속 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코로나의 제한이 풀리면서 남편도 다른 회사에 운 좋게 취직했고요. 몇 년 동안 백수로 살았지만 이제 일을 시작해서 정신을 차리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외벌이로 돈을 벌어오고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인지 여전히 저에게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